안녕하세요. 소방설비 기사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소방전기 일반 제4강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실제 시험 경향에 맡아서 직접 정리한 자료들이니까요. 전력과 전력량부터 전기 저항까지 오늘 이 시간 안에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사실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또 개념을 묻는 문제로도 정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죠. 저희 목표는 간단합니다.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공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공식을 꺼내서 써야 하는지 그 감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게 가장 기본인데도 막상 문제 풀 때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전력과 전력량. 이 두 가지가 이름은 비슷한데 정확히 뭐가 다른 개념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슬라이드를 보니까요. 전력, 즉 파워는 1초라는 단위 시간 동안 쓰는 전기적인 힘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장 기본 공식이 P는 V 곱하기 I.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공식일 거고요. 그렇죠. 모든 계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전압 V랑 전류 I를 둘 다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 맞아요. 항상 하나씩은 꼬아서 내죠. 그래서 이 기본 공식을 좀 변형할 줄 알아야 해요. 여기서 바로 전기 이론의 핵심, 옴의 법칙, V는 IR이 등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P는 VI라는 기본 공식을 상황에 맞게 바꿔 쓰는 거군요. 예를 들어 문제에 전압 V는 없고 전류 I랑 저항 R 값만 주어졌다. 그러면 V 자리에 IR을 넣어서 P는 I 곱하기 IR, 즉 I제곱 R, 이 공식을 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전류 I 값이 없고 전압 V랑 저항 R만 있다면요? 아, 이번에는 I 자리에 R분의 V를 대입해서 P는 V 곱하기 R분의 V, 그러니까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력 공식은 P는 VI, P는 I제곱 R, 그리고 P는 R분의 V제곱. 이 세 가지를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떤 재료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럼 전력량, 즉 에너지는 뭔가요? 이건 전력에다가 그냥 시간 개념만 더한 건가요? 네, 맞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전력 P가 전기 에너지의 소비 속도라면요. 전력량 W는 총 소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방금 봤던 세 가지 전력 공식에 시간 t만 곱해주면 끝납니다. W는 VIT, W는 I제곱 RT, W는 R분의 V제곱 곱하기 T 이렇게요. 아, 슬라이드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일정한 속도 P로 일정 시간 T 동안 갔을 때 그 이동한 총 거리, 즉 저 면적이 바로 전력량 W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위도 그래서 와트랑 와트세크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와트가 줄 퍼 세크랑 같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1와트가 1초에 1줄의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줄도 되고 와트세크도 되는 거죠. 우리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보는 그 킬로와트 아워도 결국 전력량의 단위인 셈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에너지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저희 소방 설비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결국 열이랑 직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이 둘 사이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험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단위 환산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전기와 열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딱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첫째, 1마력 HP는 약 0.746kW다. 이건 기계적인 힘, 즉 동력과 전기적인 힘, 전력을 교환하는 비율이죠.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전력량은 마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이네요. 힘의 속도 개념인 전력과 마력은 서로 바꿀 수 있지만 총량인 전력량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리가 바로 전력량, 즉 에너지와 열량의 관계입니다. 1줄은 약 0.24칼로리, 그리고 우리가 더 자주 쓰는 단위인 1kWh는 860kcal. 이 두 숫자는 시험 끝날 때까지 그냥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1줄에 0.24 칼로리. 이 0점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건 아닐 텐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줄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임스 프레스코 줄이라는 과학자가 알아낸 거죠.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왜 뜨거워질까? 그 이유가 바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환 비율이 바로 1줄당 약 0.24 칼로리였던 거고요. 아, 그래서 줄의 법칙 공식을 보면 두 가지가 있군요. H는 I제곱 RT, 그리고 H는 0.24 곱하기 I제곱 RT. 잠깐만요. I제곱 RT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앞에서 봤던 전력량 W 공식이랑 똑같죠. 아, 맞네요. 전력량 공식이랑 완전히 똑같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문제에서 발생한 열량이 몇 줄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건 그냥 소비된 전력량이 얼마인가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I제곱 RT 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하지만 발생한 열량이 몇 칼로리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아, 그때는 줄 단위를 칼로리로 바꿔주는 마법의 숫자 0.24를 곱해줘야 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0.24를 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게 줄의 법칙 문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개념들을 전부 종합해서 푸는 뭐랄까 실전 문제 같은 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전열기 용량 계산 공식이겠네요. 공식이 꽤 길어서 처음 보면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면 정말 어렵죠. 이걸 에너지 예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서 좌변은 우리가 쓴 돈, 즉 투입한 에너지고요. 우변은 그 돈으로 얻은 것, 즉 물이 얻은 열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그냥 식으로 풀어 쓴 거군요. 좌변에 860 곱하기 P 곱하기 에타 곱하기 T가 전열기가 공급한 총열량, 즉 쓴 돈이고 그렇죠. 여기서 P는 전열기 용량인데 단위가 킬로와트라는 게 중요하고요. T는 시간, 아워죠. 그래서 P 곱하기 T는 킬로와트 아워가 되고 여기에 환산계수 860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킬로칼로리 단위의 열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타는 효율이고요. 네, 100% 완벽한 기계는 없으니까 효율만큼만 열로 바뀐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변에 M 곱하기 T2 빼기 T1이 바로 그 에너지로 데워진 물에 얻은 열량이군요. M은 물의 질량 킬로그램, T2 빼기 T1은 올라간 온도. 결국 전기가 공급한 열량은 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는 아주 상식적인 등식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각 항목이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그냥 숫자 놓고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현상을 주로 다뤘는데 혹시 그 반대도 가능한가요? 열 에너지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제인 열전기 현상이죠. 첫 번째로 나오는 제어백 효과가 바로 그겁니다. 슬라이드 그림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붙여놓고 한쪽을 가열하면 이 온도 차이 때문에 회로의 전압, 즉 전기가 생겨나요. 아, 신기하네요. 열로 전기를 만든다니. 이게 바로 열전대, 터모커플의 원리인데 화재 감지기처럼 아주 높은 온도를 측정해야 하는 곳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센서죠. 그렇다면 다음 나오는 펠티의 효과는 제어백 효과랑 정반대 현상이겠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펠티의 효과는 반대로 서로 다른 금속이 붙어 있는 곳에 전기를 흘려주면 한쪽은 뜨거워지고 반대쪽은 차가워지는 현상이에요. 전기 에너지로 열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뭐랄까 아주 작은 히트펌프 같은 거죠. 아, 그래서 소형 냉장고나 냉각장치에 응용되는 거군요. 네. 톰슨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동일한 금속에서 일어난다는 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홀 효과, 압전 효과 같은 것들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 개념들은 각각의 원리만 간단히 알아두면 될까요? 네,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어떤 입력이 어떤 출력을 만드는지만 연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압전 효과는 압력을 가하면 전압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가스레인지 켤 때 딱 하고 누르는 그 스위치가 바로 이 원리예요. 압력으로 스파크, 즉 전압을 일으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홀 효과는 전류와 자기장을 넣었더니 전압이 나온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의 마지막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 다룬 모든 전류, 전압, 에너지가 흐르는 길에 존재하는 방해물, 바로 전기 저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항을 구하는 공식, R은 로 곱하기 A분의 L.
이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요. 이 공식 자체가 저항의 모든 특성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항 R은 도체의 길이 L이 길어질수록 커지고 도체의 단면적 A, 즉 굵기가 굵어질수록 작아진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공식에 출제자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다고요? 있죠. 아주 고전적인 함정인데요. 바로 단면적 A를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통 계산하기 편한 반지름 R 대신에 꼭 직경 D를 주거든요. 맞아요.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황해서 원넓이 공식을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단면적 A는 파이의 R 제곱이지만 이걸 직경으로 표현하면 A는 4분의 파이 D제곱이 됩니다. 이걸 원래 조항 공식에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R은 파이 D제곱분의 4로 L이라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공식이 탄생하죠. 식이 조금 복잡해지네요. 네, 근데 이 과정을 한 번만 직접 손으로 유도해 보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네, 반지름이냐 직경이냐 정말 기본적인 건데 실수하기 딱 좋겠네요. 그리고 공식에 있는 이 로라는 기호, 고유 조항은 뭔가요? 고유저항은 물질 자체가 가진 일종의 통행 마찰 계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구리, 즉 연동선은 아주 매끄러운 8차선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전자들이 거의 저항 없이 쌩쌩 달리죠. 반면에 알루미늄은 비포장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좀 울퉁불퉁한 4차선 국도 같은 느낌이고요. 이렇게 물질마다 태생적으로 가진 저항의 정도, 그게 바로 고유저항입니다. 그럼 도전율은 그 반대 개념이겠네요.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는. 맞아요. 그래서 고유저항과 도전율은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도전율 시그마는 고유저항 로 분의 1이죠. 고유저항이 클수록 도전율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오는 주요 전선의 고유저항 값은 아주 중요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어떤 전선이 고속도로고 어떤 전선이 국도인지를 알려주는 신분증 같은 거니까요. 연동선이 58분의 1, 경동선이 55분의 1, 알루미늄이 35분의 1. 이 숫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겠네요. 분모가 클수록 저항이 작은 거니까 연동선이 저항이 가장 작고 전류가 가장 잘 흐르는 거고요. 그렇죠. 이 값의 차이가 왜 중요한 전선은 비싸도 구리를 쓰는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특히 소방설비처럼 아주 작은 신호전류로도 확실하게 동작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 작은 저항의 차이가 신뢰도를 결정하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온도와 저항의 관계인데요. 주변 환경, 특히 화재 상황에서는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이건 저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주로 쓰는 금속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같이 커져요. 이걸 정특성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특성이요. 정특성. 왜? 온도가 오르면 금속 내부의 원자들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서 지나가려는 전자들을 자꾸 방해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반도체는 온도가 오르면 오히려 저항이 작아지는 부특성을 갖고요. 마이너스 특성이네요. 네, 성질이 정반대죠. 이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값을 계산하는 공식도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R2는 R1 곱하기 대괄호 열고 1 더하기 알파 곱하기 대괄호 T2 빼기 T1 대괄호 닫고 여기서 알파가 온도 계수인데 이 공식을 이용하면 기준 온도에서의 저항값을 알 때 다른 온도에서의 저항값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소방 시스템의 신뢰성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공식과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볼까요? 전력 P는 전기 에너지의 사용 속도, 전력량 W는 총 사용량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전기 에너지, 주를 열 에너지, 칼로리로 바꾸는 다리 역할을 하는 환산계수 0.24,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또 열로 전기를 만드는 제어백 효과와 전기로 열을 옮기는 펠티의 효과의 차이도 기억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항이 가장 작은 연동선부터 경동선, 알루미늄 순서로 고유 저항값이 58분의 1, 55분의 1, 35분의 1이라는 건 반드시 암기해야 할 숫자입니다. 결국 시험 합격은 이런 핵심 공식과 상수를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체는 온도가 오르면 저항이 커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크면 줄의 법칙에 의해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렇다면 보일러실처럼
이미 온도가 높은 환경에 설치된 고전력 소방 펌프 시스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 온도가 높아져서 전선의 저항이 증가하고 저항이 증가하니 전선 자체의 발열이 더 심해지고 그 열이 다시 주변 온도를 높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이런 잠재적 위험을 시스템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지식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